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하면서 조갑제 TV에서 잘 봤다, 잘 들었다는 그 인사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는 만나면은 월간 조선에 쓴 기사를 잘 읽었다고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2011년 무렵에 종편이 들어서면서 제가 종편에 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TV에서 잘 봤다는 이런 또 인사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텔레비전의 위력을 좀 느꼈습니다. 작년에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가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자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사이는 조갑제 TV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문, 잡지, 공중파 또는 종편 채널을 거쳐서 드디어 유튜브까지 제가 기자로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편인데 다만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의 매체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갑제 TV가 이제 저희 주로 무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TV를 많이 본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하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주체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슨 KBS, MBC, SBS 같은 이런 메이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유튜브로 들어와서 알고 싶은 채널을 찾아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수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남이 만들어주는 다른 기자가 만들어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직접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이 사람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듣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언론 수용자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이라 하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그 주권자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치적 정보나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되겠다.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죠. 그 노력하는 분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새는 그 노력하는 방향이 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정보를 이렇게 스스로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확산되는 언론 수단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은 이게 구글이나 유튜브가 아닐까. 앞으로 여기 잠재적 시장의 확산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 핵폭탄을 맞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좌경화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주체적 민주시민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때 덕본 게 뭐냐? 중국은 항상 한국을 종속적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선조 같은 나라도 항상 중국을 이 부모님 나라처럼 모시다가 결국 나라를 일본에 넘기지 않았느냐?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다. 반면에 미국이 있다.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맞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 보수층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역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이건 대세다. 그리해서 또 지리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분들일수록 중국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부 입에서 나왔다면 아마 한국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있고 일본은 그 중국을 적극적으로 편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 한국 사람 피해는 오래된 사대주의의 DNA가 있는 거 아니냐,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고 또 다른 쪽은 중국 대세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따져봐야 될 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능력의 문제고 하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과연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먼저 세계 패권 국가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런 나라입니다. 냉전 시대로 돌아가면은 자유진영의 미국, 공산진영의 소련이 각각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이죠. 영국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팍스 브리타니카, 이게 세계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전에는 스페인입니다. 즉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항해를 할 때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남북 아메리카 식민지화에 스페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럽 안에서도 종교개혁 소동이 있을 때 스페인이 가톨릭 수호의 말하자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페인의 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충 16세기, 17세기 펠리페 2세,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와 싸우다가 엘리자베스 1세의 잉글랜드 해군에 의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말하자면 지게 되죠.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은 스페인의 패권이 약해지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로 넘어갔다가 결국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더 그슬로 올라가면은 유럽에서 패권 국가로 하면은 그리스 시대는 아니고 그리스 시대 말년에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문명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든지, 그 뒤에 등장한 로마죠. 로마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걸친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 이런 쭉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의 미국은 유럽 패권 국가의 그 정통을 이어받는 국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패권 국가는 동시에 다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이고,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 지도국이었습니다. 이념적 지도죠. 스페인은 가톨릭을 수호한다. 네덜란드도 한때 이게 나라는 작지만은 세계 패권 국가 비슷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을 플라잉 더치맨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날아다니는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국이 되려면은 경제도 강해야 되고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화사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유럽에서 파생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통을 이어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문화사상의 힘에서 또 강하고. 근데 세계 100대 무슨 대학 랭킹을 내면 한 반 정도는 미국 대학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화적, 사상적 지도력이죠.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수를 보면은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게 문화적 지도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미국은 로마에서 시작된 유럽의 군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저 총기 사건이 나서 새삼 확인된 것이지만 3억 2천만 명이 총기를 3억 7천만 자루나 갖고 있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다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무정신이 강합니다. 전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전쟁 안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라크에서 했고, 그전에는 또 제1차 갈프 전쟁을 했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스페인과의 전쟁, 멕시코와의 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을 놓고 벌린 남북 전쟁. 이 전쟁의 나라입니다. 전쟁. 상무정신이 강한 일종의 군사국가적인 면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지만은, 그러면 자, 중국을 한번 봅시다. 중국이 우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통계로 다 나타납니다. 더구나 지난 40년 동안에 연간 10%의 복리 성장을 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GDP로 미국의 15%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제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구매력 기준으로는 더 큽니다.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얼마냐? 21조입니다. 21조. 21조 달러. 미국이 18조입니다.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리고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3조 달러에. 그만큼 구매력이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다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경제력이 그렇게 성장하면 과학 기술도 같이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커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 이 중국은 군사적 강국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국이라고 했을 때는 한족 정권을 말합니다. 한족. 저 몽골족 이런 걸 빼고요. 한족 정권을 꼽아보면은 최근의 한족 정권이 누구냐? 지금 중국 공산당의 한족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청나라는 여진족이니까 아니죠. 청나라가 무너뜨린 명나라가 한족 정권이었습니다.
한족 왕조였어요. 그 앞에 원나라는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앞에 송나라가 한족 정권이었습니다. 자, 이 송나라가 전형적인 중국 왕조입니다. 경제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송이었습니다. 인구도 한 1억이나 됐습니다.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송나라가 상부 정신이 약해가지고 이 자주국방 정신이 약하고 장교를 양성하는 기구가 없고 하니까 저 북방 산업민족한테 막 벌벌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진족이 만드는 금나라, 그 다음에 거란의 요나라, 몽고의 원나라한테 차례로 당해가지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 앞은 당나라죠. 이건 북방민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수나라도 북방민족.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시대를 통합하는 진나라가 한족 정권인데 요거는 80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유방의 한나라, 요게 또 한족 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족 정권은 별로 많지 않고 이 한족 정권이 다 약했어요. 한족 정권 치고 세계 제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 세계 제국이 되려면은 과거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마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배를 잘 몰아야 돼요. 몽골 세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 투르크도 뭐 세계 제국의 버금가는 오스만 투르크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유목민족. 말 잘 타는 사람, 기마군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다 배를 잘 모는 사람이죠. 16세기까지는 기마군단을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무갈제국, 오스만 투르크 이런 나라죠. 그러나 16세기 소총이 나온 다음에는 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배를 잘 모는 사람, 배를 잘 몰고 식민지 개척을 하는 사람, 즉 해군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족 왕조, 중국의 한족 왕조는 군사 강국이었던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상부 정신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장교 양성 기관이 없습니다. 장교를 만들어야 강력한 군대를 만들죠. 장교 양성 기관이 없습니다. 전쟁도 민간인이 지휘를 합니다. 민간인이. 이러니까 세계 제국이 그리고 기마군단이 없고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국은 기동성이 약한 나라다. 군사력이 약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군사력을 비교하는 이 랭킹을 보면은 항상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으로 나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은 병력은 중국이 한 300만 되니까 미국이 한 2배 됩니다. 미국은 한 130만 명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전투기입니다. 전투기가 미국이 많기도 하고 고성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항공모함. 미국은 19척의 항공모함 타스크포스, 항공모함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한 80대 정도의 비행기, 그 다음에 잠수함.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세계 도처에 분쟁 지역에 항공모함 한 대만 가면은 강력한 나라의 공군력이 바로 파견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죠. 중국이 지금 한 개의 항모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 그러나 그 운영 기술이 아마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대단한 게, 일본이 2차 태평양 전쟁 때 거의 미국과 맞먹는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해외 공군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사비 지출이 지금 미국이 연간 한 5,800억 달러, 중국이 약 1,600억 달러, 3분의 1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중국 사람들의 민족성, 중국이라는 문화,
상무정신이라는 게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무정신. 미국에서는 대대로 군인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이 다 군인 아닙니까? 이것은 군인 집안이 있는 거죠. 무사 집안이. 일본은 800년 동안 무사들이 통치를 했는데, 유럽도 보면은 기사도, 그게 무사도죠, 무사도. 그 기사도가 지금은 장교로 바뀌었지만은 엘리트들도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굉장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특히 유교 문화와 한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동아시아의 지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한족 정권은 계속 북방에서 내려온 사나운 민족한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힘이 워낙 크니까 문화 사상의 힘으로 중국을 짓밟은 북방 민족이 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동화돼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화 시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그 게르만족도 나중에는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이런 문화 종교의 힘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경제력 대단하고 군사력도 3등 정도 되는데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념적 지도력입니다. 이념적 지도력은 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것으로 대표되는 자유의 가치를 가졌느냐? 자유의 가치를 가졌느냐?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도덕적 가치, 이념적 가치가 있느냐?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자유를 팔 수 있는 나라냐? 중국이 자유를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왜냐? 공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군사력과 자유를 같이 가져야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군사력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만든 미국 독립선언서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우리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지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상적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이라든지 막연한 어떻게 대세론은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여전히 세계 최강의 이념적 지도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국가 이익은 뭐냐? 국민의 자유, 평등, 재산, 행복 추구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일 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나라 중에서 대중국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한 나라와 잘 써서 흥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중국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고구려입니다. 일어나는 수당과 맞짱을 뜨다가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신라는 당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당이 신라까지 모으려고 하니까 당을 한반도에서 내쫓는 위대한 자주 노선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식이 아니라 신라식으로 중국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선식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조선은 뭐냐? 고구려의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면서 중국보다도 더 주자학에 심취를 하다가 결국은 부국강병에 실패해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대주의죠. 그러나 생존을 위한 사대주의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파는 사대주의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신라식 대중정책이냐, 조선식 대중정책이냐, 고구려식 대중정책이냐, 그 중에서는 신라입니다. 신라의 대중정책. 신라의 대중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김유신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이 한 이야기가. 당나라를 향해서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주인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큰 나라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자존심, 한국인의 자존심을 무시해버린다든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다든지 이럴 때는 개가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때는 중국이라도 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해지고 자유롭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이 싸울 이유가 없어지고 중국과 미국이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중정책은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중국에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공존 공영한다. 과거에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때 불교 문화가 꼽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 문화, 유교,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하고 굴종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다 하는 식으로 버틴다면은 그래도 중국이 발전하는 것은 이웃이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결국은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암덩어리, 북한이 있으므로 괜히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갈등하는데 북한만 빼버리면은 동북아시아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만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고 중국에 너무 굴종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눈으로 중국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